야, 이 못된 년아. 지금 당장 와서 제사상 차려. 이혼했으면 더 와야 할 거 아냐. 25년 동안 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이야?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이혼한 지 3개월.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닌데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몸에 밴 공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야기는 25년 전 제가 최 씨 종가로 시집간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2살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고 시댁 대문을 들어선 날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환한 얼굴도 따뜻한 인사도 없었어요. 대뜸 이러셨습니다. 너 종가 며느리가 뭔지 알아? 모르지. 오늘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똑바로 배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 번째 명절, 추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 3시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결에 비틀거리며 일어나니까 부엌에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소고기, 두부, 북어, 밤, 대추. 제사상에 올라갈 24가지 음식의 재료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쳐, 나물은 이렇게 무쳐, 탕은 이 순서대로 끓여. 시어머니가 한 건 입으로 시키는 것뿐이었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셨습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엌에서 혼자 14시간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부어서 저녁에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25년 동안 반복됐어요. 기제사가 4번, 설과 추석 차례가 2번. 거기에 시아버지 친형제분들 기일까지 합치면 1년에 제사만 7번이었습니다. 한 번 제사에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차렸거든요. 장을 보고 손질하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적을 굽고 혼자서요. 남편은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만 돌려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 됐냐?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려놓은 제사상을 보면서 한 번도 고맙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이 짜다. 전이 안 바삭하다. 나물간이 안 맞아.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종가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하면 시집을 왜 왔어? 그 말을 듣고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행주로 눈물을 닦으면서 다음 음식을 만들었어요. 25년 동안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분이 계셨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 흩어진 뒤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가 조용히 오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수가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고마워.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25년 동안 제사상을 차리면서 고맙다고 해준 사람은 시아버지 한 분뿐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으신 건 4년 전이었습니다. 3기였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투병하시는 2년 동안 간병은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시면 한숨만 쉬다 가셨고 남편은 회사가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조그맣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나중에 힘들면 서재 책상 아래를 봐라.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투병에 지치셔서 하시는 말씀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메모지에 적어서 지갑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그냥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버리기가 싫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시아버지 서재문에 자물쇠를 채우신 겁니다. 아버님, 물건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여쭤보니까 시어머니가 매섭게 쏘아붙이셨어요. 건드리지 마. 그 방은 아무도 못 들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제사를 차리고 시댁 살림을 하고 남편 밥을 하는 일상으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에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 뜬 미리 보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핸드폰을 확 빼앗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제 잘못이 아니니까 어른이 잡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했으면 바깥 여자가 왜 생겨?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5년이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제 이름 석자는 어디에도 없는 25년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넌 가진 거 하나 없어. 알지? 알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과 캐리어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25년 결혼 생활의 전부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짐 속에 낡은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25년 동안 버리지 못한 영수증들, 카드 명세서들, 이체 확인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꼼꼼한 성격이라 놀림을 받던 저였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박스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오피스텔 창문으로 해가 졌습니다. 텅 빈 방, 텅 빈 냉장고, 텅 빈 마음. 52년을 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피스텔에서 맞이한 첫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보던 시댁 안방 천장이 아니었거든요. 하얗고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천장. 그게 제 인생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냉장고가 항상 꽉 차 있었거든요. 제가 채워놓은 거였지만 남의 집 냉장고를 25년 동안 채우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창가에 앉았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2년을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 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댁 식구 밥 차리기, 남편 양복 다림질, 아이 도시락 싸기. 항상 누군가를 위한 아침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친정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 얼굴을 보는데 코끝이 찡해졌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김치, 된장,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엄마가 직접 담근 것들이었어요. 밥은 먹었냐? 겨우 한마디 하셨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안 해줬거든요. 25년 동안 밥을 차리기만 했지 누가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정수가 울어라. 실컷 울어.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시집간 뒤로 한 번도 못했던 울음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2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차린 여자야. 못 해낼 게 뭐가 있겠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못 해낼 게 뭐가 있겠니? 엄마는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는 말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이력서를 써볼까 했지만 적을 게 없었습니다. 학력란에 고졸, 경력란에 전업주부. 52세.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같은 오피스텔 4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이사 온 날 제가 인사를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음식 잘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어머님 칠순인데 케이터링 업체가 갑자기 취소됐거든요. 20명 정도인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순간 머뭇거렸어요. 제가요? 돈을 받고 음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몇 가지 드리면 될까요? 토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25년 동안 반복한 동작이었거든요.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올리고 잡채를 볶고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에 20가지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아주머니네 거실에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칠순 잔치에 온 분들이 한마디씩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맛집보다 낫다. 이 나물 좀 봐. 간이 딱이야. 갈비찜 양념이 기가 막히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국이 짜다, 전이 안 바삭하다.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그 말만 25년 동안 들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맛있다고 어디서 배웠냐고 다음에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1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15만 원.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그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칠순 잔치에 왔던 분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회갑 잔치 음식도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추모 제사인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네 모임 음식 좀 맡길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서너 건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제사 음식, 잔치 음식, 모임 음식. 25년 동안 시댁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 돈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 아, 2가지였네요. 동네 친구 영자가 제 나물을 먹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어요. 야, 너 이 나물 맛이 왜 이래? 이거 팔아. 당장 팔아. 무슨 소리야, 누가 사겠어. 미쳤냐? 이 동네에서 이렇게 나물 무치는 사람 없어. 너 제사 음식 솜씨가 장난이 아니잖아. 사업해. 사업. 웃어넘겼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업이냐고. 하지만 영자가 진심이었습니다. 제 음식 사진을 찍어서 동네 맘카페에 올렸어요. 우리 동네 한식 케이터링, 칠순회 갑제사 음식 전문. 주문 받습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니었어요. 영자가 제 허락도 없이 올린 거였습니다. 하루 만에 문의가 12건이 왔어요. 영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너 뭔 짓이야? 뭔 짓이긴 내 인생 살리는 짓이지. 그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5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얼굴. 두려웠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일주일 뒤 구청에 갔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상호란에 펜을 대고 멈췄습니다. 뭘 적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적었습니다. 정숙네 밥상.
제 이름이었어요. 한정숙의 정숙. 시집가서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대표자 한정숙, 상호 정숙네 밥상. 그걸 들고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어요. 지하철에서 내 이름 석자로 뭔가를 해본 건 5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어요. 동네 모임에서 지역 문화센터 송년회 100인분까지.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만드는 건 똑같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할 때는 다리가 부어서 저녁에 걸을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새벽 4시에 일어나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같은 일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킨 일과 내가 선택한 일,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다가 손끝에 뭔가 닿았어요. 접힌 메모지. 시아버지가 병실에서 건네주신 그 메모였습니다. 나중에 힘들면 서재 책상 아래를 봐라. 펼쳐보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아버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한 글씨. 그때는 아직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서재는 시어머니가 잠가놨고 저는 이미 그 집 사람이 아니니까요. 메모를 다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밥 팔고 있어요. 아버님이 맛있다고 해주신 그 음식으로요. 그 밤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보던 달과 같은 달이었는데 달라 보였어요.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외로운 거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케이터링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습니다. 이혼한 지 3달. 주문이 한 달에 10건 가까이 들어왔어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 통장에 제 이름으로 돈이 찍히는 게 좋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설렜어요. 내일 납품할 나물을 어떤 양념으로 무칠까 고민하면서 잠드는 밤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이혼하고 번호를 안 지웠던 거예요. 저장된 이름이 아직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25년 동안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벨소리가 울리면 바로 받아야 한다는 걸.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받았습니다. 야, 이 못된 년아. 지금 당장 와서 제사상 차려. 이혼했으면 더 와야 할 거 아니야. 25년 동안 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이야?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새벽 5시에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난 전 며느리에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쌍욕을 하는 사람. 77세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닙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야? 25년 동안 우리 집 제사를 내가 했잖아. 네 시아버지가 무덤에서 통곡하신다. 제사상도 없이 기일을 보내게 할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을 꺼내시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님, 제가 제사를 못 차리면 정말 서운해 하실까? 그 생각이 스치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더 높이셨습니다. 그 입으로 아버님 운운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뭐라고? 아버님 살아계실 때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오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제사 타령이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쏘아붙이셨습니다. 이것이 미쳤나?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이혼해놓고 버릇까지 없어졌구나.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닥쳐. 네가 바깥년을 데려와서 이 꼴이 난 거잖아. 그 한마디에 사정이 다 짐작됐어요. 새 여자 서미란 씨가 제사를 거부한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제사 같은 거 안 합니다라고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미란이는 그런 거 안 해요 한마디로 끝냈고요. 2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제사상을 차린 저에게는 한 번도 안 해도 되라고 말한 적이 없는 남자가 3개월 사귄 여자한테는 단칼에 안 해요를 받아준 겁니다. 배가 아팠어요. 진짜로.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궁지에 몰린 거였어요. 새 여자는 안 하겠다고 버티고 아들은 새 여자 편을 들고 시아버지 기일은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미 이혼한 전 며느리를 다시 불러서 공짜로 부려먹으려 한 겁니다. 어머님, 뭐? 저는 안 갑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조용해지셨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목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한정숙, 너 지금 나한테 안 간다고 한 거야? 네, 안 갑니다. 좋아. 그러면 너 동네에 소문 뿌릴 거야. 이혼하더니 시아버지 제사도 안 모시는 못된 년이라고. 조상도 버린 여자라고. 두고 봐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어요. 이불 위에 떨어졌는데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온몸이 떨렸어요. 25년 동안 몸에 밴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문을 내겠다고 했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까? 조상도 모시지 않는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케이터링 주문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바로 받으셨어요. 엄마도 새벽에 일어나 계셨던 거예요. 엄마, 시어머니가 제사상 차리러 오라고. 울먹이면서 말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깊이 쉬셨습니다. 그 집 어른이 아직도 그러냐? 엄마, 나 안 간다고 했는데 동네에 소문 내겠대. 내버려둬라. 엄마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정수가 25년이면 됐다. 그 집 조상은 그 집 사람들이 모셔야지. 내가 왜 이혼한 시댁 제사를 차려? 소문? 소문 내라고 해라. 25년 동안 새벽마다 제사상 차린 며느리한테 이혼하고도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더 흉볼 일이지. 내가 뭐가 잘못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라는 말만 들으면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게 달라지거든요. 엄마, 근데 아버님 제사잖아. 시아버지 아버님. 그분만은 진짜 저한테 잘해주셨거든. 정수가. 엄마가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 어른이 살아계셨으면 너한테 제사 차리러 오라고 안 했을 거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시아버지는 제사가 끝나면 항상 부엌에 오셔서 정수가 고마워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절대 이혼한 며느리에게 새벽 전화를 해서 제사상 차리라고 쌍욕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참으려고. 그래, 안 참아도 된다. 25년이 아깝지 않게 살려고. 그래, 그래야지. 전화를 끊고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정말 소문을 뿌렸습니다. 시댁 동네에 전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도 안 모신다고 퍼뜨린 거예요. 시댁 친척 몇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그래도 재산은 모셔야지 하는 분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이혼하더니 조상도 버렸다고 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어요. 25년 동안 뼈 빠지게 해놨더니 이혼하고 3개월 만에 못된 년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갔어요. 내일 납품할 나물 재료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도라지를 씻고 껍질을 벗기고 소금에 주물렀습니다. 손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손은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 손으로 벌겠다고, 이 손으로 일어서겠다고. 그날 밤 주문서를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하신 말 하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네 시아버지 유산은 한 푼도 없어. 이상했어요. 유산 이야기는 제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할 때도 오늘 전화해서도 유산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저에게 왜 시어머니가 먼저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한 푼도 없다고 강조하신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지갑 속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그 한 줄. 나중에 힘들면 서재 책상 아래를 봐라.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이상한 느낌.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5달이 지났어요. 케이터링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3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오피스텔 월세와 식비를 내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딸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짐 정리 도와줄게.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5달이 됐는데 아직 풀지 못한 이삿짐이 있었거든요. 시댁에서 나올 때 급하게 챙긴 것들이 베란다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 박스들을 열면 25년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아침 수아가 왔어요. 둘이서 베란다에 쌓인 박스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수아 어릴 때 그림, 제 결혼 전 일기장. 시간이 담긴 것들이 나왔어요. 수아가 자기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때 진짜 못생겼다. 뭔 소리야, 천사였어. 웃으면서 정리하다가 맨 아래에서 낡은 종이 박스가 나왔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옆면에 제 글씨로 생활비 정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가 들어 올렸어요. 엄마, 이거 뭐야? 엄청 무거운데. 아, 그건. 열어봤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25년치. 마트 영수증, 전통시장 영수증,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확인증.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고무줄로 묶어놓은 것도 있었고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것도 있었어요. 수아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2003년 추석 마트 영수증이었어요. 엄마, 이게 다 제사 장본 거야? 제사 장보기, 명절 음식, 시댁 경조사비,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다 섞여 있어. 수아가 영수증 묶음을 하나 더 꺼냈어요. 2010년 시아버지 환갑잔치 비용 영수증이었습니다. 한우, 전복, 꽃게, 과일, 떡 한과. 총 87만 원. 제 카드로 결제한 명세서였어요. 이거 다 엄마 돈으로 한 거야? 응. 수아가 또 하나를 꺼냈어요. 2019년 시아버지 폐암 투병 중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비, 입원비, 간병인 비용.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제 통장에서 나간 이체 확인증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응? 이거 할아버지 병원비도 엄마가 낸 거야? 할머니는 돈이 없다고 하셨고, 너희 아버지는 회사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아버님이 아프신데 누가 내겠어? 수아가 박스 앞에 주저앉았어요. 영수증 묶음을 하나씩 꺼내면서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리는 수아의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어요. 30분 뒤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엄마,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돼? 제사 비용이 대충 3,700만 원. 명절 차례가 3천만 원. 경조사비 2,500만 원. 시댁 용돈 3천만 원. 할아버지 병원비가 3,500만 원. 나머지 잡비 합치면 수아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1억 7천만 원. 숫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조금씩 매달, 매 제사마다, 매 명절마다 나간 돈이 모이니까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엄마, 이만큼이나.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5년 동안 이 돈이 다 엄마 돈이었어?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니까, 종가니까. 당연한 게 어딨어. 수아가 소리를 질렀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딸의 고함이었습니다. 1억 7천이야, 엄마. 엄마 월급에서, 엄마 적금에서, 엄마 보험 해약해서 낸 돈이잖아. 아빠도 알고 있었어? 이 돈이 다 엄마 돈인 거? 알았겠지. 내 통장에서 나간 건데. 알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 고맙다는 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 2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수아가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만큼 참은 줄 몰랐어. 수아야, 내가 왜 미안해. 나도 아빠 편이었잖아. 이혼할 때 나도 처음에는 엄마한테 참으라고 했잖아. 가슴이 아팠어요. 수아 말이 맞았습니다. 이혼을 결정했을 때 수아가 처음 한 말은 엄마 그래도 참아봐였거든요. 그때 서운했어요. 하지만 수아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수아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변호사 만나자. 내 대학 선배 중에 변호사 있어. 이혼 전문은 아닌데 재산 소송 잘하는 사람이야. 수아야, 됐어. 엄마는 그냥 뭐? 그냥 넘어가? 1억 7천만 원을 그냥 넘어가? 수아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제가 아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애가 아니라 어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조현우 변호사. 수아의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45세, 안경을 쓴 마른 남자였습니다. 영수증 박스를 통째로 가져갔어요. 변호사가 박스를 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양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25년치입니까? 네. 다는 아니에요. 초반에는 영수증을 안 모은 것도 있고 현금으로 낸 것도 있어서 현금 지출분을 빼도 이체 기록과 카드 명세서만으로 상당한 금액이 증빙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정숙님, 이 비용들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요. 이혼 합의서에 재산 분할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증금 2천만 원만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포기했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왜 포기하셨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개인을 위해 지출하신 비용,
특히 용돈이나 시어머니 개인 경조사비 같은 항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싸울 수 있다. 그 말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추가로 물었어요. 혹시 시아버지 유원장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유원장이요? 시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유언을 남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재산이 시아버지 사망 직후에 급격히 늘었다면 유언장 은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 순간 지갑 속 메모가 떠올랐어요.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고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의 떨리는 글씨. 나중에 힘들면 서재 책상 아래를 봐라.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변호사가 메모를 펼쳐보더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시아버지가 직접 쓰신 겁니까? 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병실에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서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댁이요. 근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신 직후에 서재 문에 자물쇠를 채우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변호사가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정숙님, 이 메모가 유언장의 존재를 암시하는 거라면 이건 단순한 이혼 분쟁이 아닙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였을 거예요. 변호사님, 먼저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수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뭔가 남기신 거야. 몰라. 아직은 몰라.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그 메모를 쥐어주신 거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한테. 수아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님. 그 병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쓰시던 아버님.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지를.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갑 속에 아버님 메모가 다시 들어가 있었어요. 5개월 전까지는 그냥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찾아볼게요. 아버님이 남기신 게 뭔지. 변호사를 만나고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조현우 변호사가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경기도에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이 한 채, 시가 약 6억 원, 월 임대 수입 350만 원. 그 건물이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시점이 시아버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한정숙님, 이 건물이 원래 시아버지 명의였다가 사망 직후 시어머니에게 이전됐습니다. 상속에 의한 이전인데 유언장이 있었다면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었어요. 유언장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서재 아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쌍욕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너희 시아버지 기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너 안 오면 이번에는 시댁 친척 모임에서 얘기할 거야. 전 며느리가 조상도 버렸다고. 3개월 전이었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변호사가 있었고 딸이 있었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잃으셨어요. 제가 순순히 오겠다고 하니까 당황하신 거예요. 뭐? 가겠다고요. 대신
제 방식대로 갈 겁니다. 내 방식이 뭔데? 가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케이터링 사업이 이 시점에서 꽤 성장해 있었어요.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고 지역 문화센터와 기업 행사까지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도 2명 고용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화점 식품관에서 납품 논의가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담당 바이어가 시식을 해보더니 이 나물 세트 정식으로 입점 논의하시죠라고 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었거든요. 그 솜씨로 제사상을 차린 거였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값을 받을 겁니다. 제사 전날 밤 새벽 2시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직원 2명과 함께 제사상에 올라갈 24가지 음식, 전, 나물, 탕, 적, 과일, 한과, 떡. 25년 동안 혼자 만들던 것을 셋이서 만드니까 4시간이면 끝났어요. 혼자 할 때는 14시간이 걸렸는데, 25년 동안 제가 바보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댁 앞에 차를 세웠어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재킷, 검은색 슬랙스, 정숙래 밥상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직원 2명이 흰색 조리복을 입고 뒤따랐습니다. 한 명이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한 명이 접이식 테이블을 들었어요.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관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너 그 사람들은 뭐야? 저희 직원입니다. 뒤따르던 직원들이 목례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직원들의 흰색 조리복 가슴에 수놓인 정숙래 밥상 글씨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사상 차리러 왔습니다. 어머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전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정숙 씨,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와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보온 가방에서 음식이 하나씩 나왔어요. 제사상보를 깔고 24가지 음식을 격식에 맞게 배치했습니다. 저는 바삭하게, 나물은 색깔별로, 탕은 김이 모락모락 나게 완벽한 종가 제사상이었어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25년 동안 혼자서 14시간 걸리던 일이 셋이서 미리 준비하니까 10분이면 차려졌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잃은 채 제사상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상차림은 종가 격식 그대로입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배치 그대로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댁 친척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큰형님 태민 씨 부인이 먼저 오셨고 시아버지 동생분 내외가 뒤따라 오셨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사상을 보고 다들 감탄했어요. 어머, 이거 누가 한 거야? 식당에서 한 거 아니야? 시아버지 동생분 부인이 전을 하나 집어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고, 이 맛은 정숙이 솜씨지. 25년 동안 먹어봐서 알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했어요. 이혼한 며느리가 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지만 아버님에게는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만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아버님 보고 계시죠? 오늘 제사상 제가 차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 이름을 걸고 차렸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자리에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전남편, 시댁 친척분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제사 음식은 제가 운영하는 한식 케이터링 업체 정숙래 밥상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25년간 공짜로 해드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혼자서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 없이. 하지만 이제 저는 사업자입니다. 앞으로 제사 음식이 필요하시면 정식으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에 150만 원입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전 남편이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이 뻔뻔한 년이 시아버지 제사에 돈을 받겠다고? 뻔뻔한 건 누구일까요, 어머님? 제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이혼한 며느리한테 새벽 5시에 전화해서 제사상 차리라고 쌍욕하신 분이 뻔뻔한 건지, 25년간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제가 뻔뻔한 건지,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시아버지 동생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 부인이 시어머니를 힐끗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정숙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시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셨어요. 뭐, 지금 내가 누구 편이야? 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숙 씨, 이러지 말고 좋게 얘기하자. 제사는 제사고, 좋게 얘기할 건 25년 전에 하셨어야죠. 전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청구서는 아드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사 음식 비용 150만 원. 영수증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현관 옆 복도에서 팔을 잡으셨어요. 소나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77세인데도. 한정숙. 목소리가 낮았어요. 다른 사람들 귀에 안 들리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유산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아버님은 너한테 한 푼도 안 남기셨어. 심장이 쿵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눈을 마주 본 적이 없었어요. 유산 이야기는 제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한순간 흔들렸어요. 금방 표정을 추슬렸지만 저는 봤습니다. 이것이 말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궁금한 건 없습니다. 오늘은 아버님 기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팔을 빼고 돌아섰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정숙 씨, 큰형님 태민 씨 부인이었습니다.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 나 이거 예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건데.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서류를 쓰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같은 병실 아저씨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사모님, 환자분이 뭔가 열심히 쓰시던데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얼굴이 싹 변하셨다고.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서재를 잠가버리시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응. 근데 나도 며느리 처지라 물어볼 수가 없었어. 정숙 씨, 혹시 서재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가슴이 뛰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워하지 마. 25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봤어. 시어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알아. 나는 옆에서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한 게 미안해. 차에 타고 핸들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뭔가를 남기셨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걸 숨기고 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 푼도 없다고 말한 그 입. 시아버지 돌아가신 직후 서재를 잠궈버린 그 행동. 병실에서 뭔가를 쓰시던 시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셨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한정숙님, 이제 서재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서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시댁에 찾아가서 잠긴 방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허락할 리도 없었고 억지로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정숙 님이 직접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상속인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인. 그 말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큰형님 최태민 씨. 시아버지의 장남이자 전 남편의 형.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시댁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 장례 때 잠깐 들어오셨다가 바로 출국하셨고 그 뒤로는 명절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남보다 차남인 전 남편을 가까이 두고 부리셨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큰형님은 장남이었고 시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이었습니다. 수아에게 말했어요. 큰아버지 연락처 알아? 큰아버지? 갑자기 왜? 할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려면 큰아버지 도움이 필요해. 수아가 큰형님 부인에게 연락해서 번호를 받아왔습니다. 제사 때 귓속말을 해주신 그분이었어요. 번호를 받으면서 형님 부인이 수아에게 한마디 하셨대요. 수아야, 엄마한테 힘내라고 전해. 큰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정숙입니다. 정숙 씨? 놀라시는 게 느껴졌어요. 이혼한 동생 전처에게서 국제 전화가 왔으니까 당연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 메모, 서재 자물쇠, 시어머니가 먼저 꺼낸 유산 이야기, 제사 때 형님 부인이 전해주신 증언, 상가 건물이 시아버지 사망 직후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사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형님? 정숙 씨, 나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큰형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유언장이요? 아버지 유언장?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는 말을 한 번도.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메모만 하나 남기셨어요. 그 상가 건물 아버지 명의였던 거 맞습니까?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였다가 사망 직후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상속 처리를 어머니와 태호가 한 거군요. 나는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는데 그 부분도 변호사가 확인 중입니다. 큰형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정숙 씨, 미안합니다. 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대로 살폈어야 했는데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남인 내가 상속 절차를 챙겼어야지. 어머니와 동생한테 다 맡겨놓고 외국에서 손 놓고 있었으니 이번 주 금요일에 인천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큰형님이 오신다. 장남이 오시면 서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게 뭔지 드디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서재 아래에 정말 뭔가 있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또 어떡하지? 25년간 유일하게 저를 인정해 주신 분의 마지막 뜻이 그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금요일 저녁 큰형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오셨어요. 저 수아, 변호사, 큰형님,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해둔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 내역, 사망 후 이전 기록, 시어머니 명의 변경 이력. 큰형님이 서류를 넘기시다가 한 장에서 멈추셨습니다. 이거 상속 포기 동의서인데 내 서명이 있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들 최태민 명의의 상속 포기 동의서입니다. 여기 서명이 형님 것이 맞으십니까? 큰형님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내 글씨가 아닙니다. 서명도 내 서명이 아니에요. 변호사와 제가 동시에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위조입니다. 나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어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어요. 이 부분은 별도의 소송 사유가 됩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큰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시댁에 갑니다. 나는 장남이고 아버지 서재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댁 앞에 섰습니다. 큰형님과 변호사, 저 수아, 네 사람이었어요. 변호사가 동행한 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형님이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태민이, 너 왜 여기 있어? 큰형님 뒤에 서 있는 저를 보시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확 변했어요. 이것들이 뭐하러 온 거야? 어머니,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겠습니다. 큰형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서재? 무슨 소리야? 그 방은 잠가놨다고 했잖아. 열어주십시오. 나는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 돼. 아무도 못 들어가. 시어머니가 문 앞을 막아서셨어요. 77세의 몸이지만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오복순 씨, 최태민 씨는 피상속인 최병호 씨의 장남이자 법적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유품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방해하실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안에서 전 남편이 나왔습니다. 큰형님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이 왜 여기에? 태호, 서재 열쇠 어디 있냐? 그게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데. 어머니, 열쇠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형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좋게 열어주시든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밟든 둘 중 하나입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셨습니다. 열쇠를 내미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큰형님의 손도 떨렸어요. 찰칵. 자물쇠가 열리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2년 동안 닫혀있던 방.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아버지의 서재는 그대로였습니다. 갈색 책상, 오래된 책장, 벽에 걸린 서예 작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의 모습 그대로. 책상 위에 돋보기와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쓰시다 놓으신 그대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님, 메모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서재 책상 아래를 바라라고요. 큰형님이 무릎을 꿇고 책상 아래를 들여다보셨어요. 일반적인 책상 바닥이었습니다. 나무판. 아무것도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래를 봐라. 큰형님이 나무판을 두드리셨습니다. 톡톡톡. 그러다 한쪽이 다른 소리가 났어요. 통통. 비어있는 소리. 나무판 모서리에 손톱을 넣으니 살짝 들렸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어요. 나무판을 들어 올리자 얇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투명 비닐 파일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큰형님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 종이가 2장 들어 있었어요. 한 장은 A사 크기의 편지지. 한 장은 이면지에 빼곡히 적힌 글씨. 큰형님이 첫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편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 투병 중이라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큰형님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에게. 그 3글자에 다리가 풀렸어요. 수아가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정숙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겠지. 큰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희생한 며느리에게 나는 고맙다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다. 새벽마다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고 내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내가 미안하고 고마웠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는 내 고생을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태호도 마찬가지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막을 수 있었지만 내가 없으면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수아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수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아래에 있는 서류가 유언장 사본이다. 원본은 따로 보관했지만 어미가 찾아서 없앨 수도 있다. 이 사본은 내가 직접 쓴 것이니 법적 효력이 있을 것이다. 변호사에게 보여줘라. 큰형님이 2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시아버지의 글씨로 전문, 날짜, 주소, 이름, 도장까지 법적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시아버지가 투병 중에 유언의 형식 요건을 직접 공부하신 흔적이 책상 서랍에 남아 있었다고. 유언장 내용은 이랬어요. 며느리 한정숙에게 경기도시 동상가 건물 1동을 유증한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25년간 우리 집안을 위해 희생한 며느리에게 감사한다.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미안하다, 정수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알고 계셨어요. 2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새벽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버텼는지. 아버님은 그걸 전부 보고 계셨고 유일하게 미안해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저를 위해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걸 왜 숨기셨습니까? 큰형님이 돌아서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서재 문 밖에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흙빛이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실 때 쓴 거야. 효력 없어? 아버지가 치매도 아니셨잖아요. 큰형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폐암이셨지. 정신은 끝까지 또렷하셨고 이 유언장 형식 요건을 직접 공부까지 하셔서 쓰신 거예요. 정신이 없으신 분이 법적 형식을 갖춘 유언장을 쓰십니까?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큰형님이 전 남편을 돌아보셨습니다. 태호, 너도 알고 있었지? 전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형, 나도 몰랐어. 거짓말 마. 큰형님 목소리가 칼날 같았어요. 상속 포기 동의서에 내 서명이 위조되어 있어. 그 서류에 내가 서명한 흔적이 있다고 변호사가 확인했어. 어머니 명의로 건물 이전할 때 내가 서류를 처리했잖아. 모르긴 뭘 몰라. 전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 그게 어머니가 시키신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유언을 은닉한 거잖아. 이건 범죄야.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
전 남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25년 동안 봐온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 아내 앞에서도, 형 앞에서도, 어머니 뒤에 숨는 남자.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의 뒷모습이 한심했지만 더 이상 슬프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 건물은 우리 집 한 거야. 남의 집 며느리가 뭔 권리로. 큰형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는 남의 집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이 집안을 지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아셨으니까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변호사가 유언장 사본과 편지를 투명 파일에 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정숙님, 이 유언장 사본은 자필증 서유언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적 감정을 거쳐 시아버지 친필로 확인되면 유증이행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유언장을 바라봤어요. 아버님의 떨리는 글씨. 며느리 한정숙에게. 감사한다. 미안하다, 정숙아. 아버님, 보고 계시죠? 찾았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거 찾았습니다. 시댁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데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하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이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조연우가 2건의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어요. 첫 번째, 유증이행 청구 소송.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통해 저에게 유증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25년간 시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시어머니 개인에게 직접 쓰인 금액 약 5,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건 다 증거가 탄탄합니다. 유언장 사본의 필적 감정만 통과하면 1번은 거의 확실하고 2번은 영수증과 이체 기록이 있으니까 입증에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반박이 왔어요. 유언장이 위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피상속인 최병호는 폐암 말기 투병 중이었으며 유언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 해당 유언장은 수증자 한정숙이 투병 중인 피상속인을 이용하여 작성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이용했다고. 2년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간병한 사람이 저인데, 병원비를 제 통장에서 낸 사람이 저인데, 이용이라니. 변호사가 제 손을 눌렀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로 이깁니다. 필적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언장 사본과 시아버지의 기존 필적 자료를 제출했어요. 시아버지가 쓰시던 일기장, 메모, 편지 등을 대조 자료로 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인의 필적으로 확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감정 결과를 제출했을 때 시어머니 쪽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반박이 왔어요. 이번에는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필적이 동일인의 것이라 해도 작성 당시 피상속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주치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증인석의 선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폐암 3기로 투병 중이셨지만 인지 기능은 사망 직전까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치매나 선망 증상은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쪽 변호사가 반문했어요. 항암 치료 과정에서
판단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피로감과 식욕 저하는 있었으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환자분은 투병 중에도 신문을 읽으셨고 가족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환자분이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치의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한 번은 환자분이 제게 펜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정리해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쪽에 세 번째 반박.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수증자 한정숙은 이혼으로 인해 최 씨 가문과 법적 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증은 상속과 다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특정 개인을 수증자로 지정하는 것이며 수증자의 신분 변동과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유언장에는 며느리 한정숙에게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한정숙이라는 개인에 대한 유증은 유효합니다. 시어머니 쪽 변호사가 재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이 이 재판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던 핸드폰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대면했을 때 녹음한 거였어요. 그때는 법적으로 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25년을 참았으니까 마지막 말이라도 정확히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법정에서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재산분할 받으려면 유산은 포기해라. 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 한 푼도 없어. 욕심 부리지 말고 깔끔하게 나가. 법정에 시어머니의 쌍욕 섞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에서 오복순 씨는 한정숙 씨에게 유산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존재했고 오복순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망에 의한 재산분할 합의에 해당하며 유언장 은닉의 직접적 증거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가 됐어요.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4조 제5호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는 상속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오복순 씨가 유언장을 은닉한 사실이 입증되면 오복순 씨 본인의 상속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쪽 변호사가 잠깐 의뢰인과 소곤거렸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었어요. 수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딸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렸어요. 수아야, 안 해도 돼. 할머니잖아.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게 있고 내가 증인으로서 말해야 할 게 있어. 그건 별개야. 수아는 단단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컸습니다. 증인석에 선 수아가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최수아, 한정숙 씨의 딸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엄마는 제사 때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셨어요. 저는 잠결에 부엌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밤에 깨면 부엌 불이 항상 켜져 있었어요. 수아의 눈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하셨어요. 국이 짜다, 전이 눅눅하다, 내 엄마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 말만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시키면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수아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엄마가 쓴 돈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돈이 전부 엄마 통장에서 나갔다는 걸 확인했을 때 저는 엄마 앞에서 울었습니다. 수아가 처음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한테 미안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엄마가 이만큼 참은 줄.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도, 방청석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할아버지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신 분이에요. 제사 끝나면 항상 부엌에 가셔서 정수가 고마워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유언장을 남기신 건 저한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의 25년을. 법정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수아가 증인석에서 아버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아도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2달 동안 더 진행됐어요. 그 사이에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 남편 쪽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전 남편의 재산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은닉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남편도 상속 결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고 추가 상속분까지 재조정되면 전 남편이 받은 몫도 줄어들 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서미란 씨가 떠났어요. 전 남편에게서 들은 게 아닙니다. 수아가 말해줬어요. 엄마 아빠한테서 그 여자 나갔대. 그래. 아빠가 전화해서 울면서 그러더라. 미란이가 짐 싸서 나갔다고. 놀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제사 강요를 거부할 때 이미 짐작했었거든요. 돈이 있을 때 온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떠납니다. 아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는데 엄마 이거 얘기해도 돼? 네. 수아야,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그러더라.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1년 전이었으면 목이 메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미안하다는 말을 2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혼자 남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수아야, 너희 아버지한테 전해. 미안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하시라고. 수아가 피식 웃었어요. 엄마 멋있다.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진술을 했어요. 한정숙 씨는 25년간 최 씨 종가의 며느리로서 헌신했습니다. 새벽마다 제사상을 차리고 시부모를 공양하고 시아버지 투병 2년간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그 대가로 한정숙 씨가 받은 것은 오직 모욕과 냉대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사본을 들어보였어요. 피상속인 최병호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며느리를 지켜주기 위해.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런데 오복순 씨와 최태호 씨는 그 유언장을 은닉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유산은 없다고 거짓말하며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재산 분할마저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25년간 희생한 사람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법정이 고요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송, 유증이행 청구, 원고 승소, 유언장의 진정 성립이 인정됐고 상가 건물의 소유권은 한정숙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 인용, 약 5,800만 원. 시어머니 개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됐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법원이 제25년을 인정해 준 거였습니다.
추가로 오복순 씨의 유언장 은닉 행위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이에 따라 오복순 씨의 상속분이 재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듣는 동안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은 다 울었습니다.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 유언장을 읽었을 때, 수아가 증인석에 섰을 때, 이미 다 울었어요. 법원을 나오는 계단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겼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그 한 장의 유언장이 25년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던 저를 지켜줬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제 팔짱을 끼웠어요. 엄마, 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사. 내가 왜 사? 부자잖아, 이제. 수아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52년 만에 가장 가벼운 웃음을 웃었어요.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권리증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이 한정숙이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제 이름이 적힌 부동산 등기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경기도 구시가지 상권에 자리 잡은 지상 3층짜리 건물. 1층에 식당, 2층에 학원, 3층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어요. 낡았지만 튼튼한 건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직접 지으신 거라고 큰형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이 지으신 건물, 아버님이 저에게 남기신 건물, 1층 식당 유리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52세의 여자. 1년 전 캐리어 하나 들고 오피스텔로 쫓겨나듯 나왔던 그 여자가 지금 6억짜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건물 관리 현황을 정리해 줬습니다. 월 임대 수입 350만 원. 1층 식당의 임대 계약이 2달 뒤 만료 예정이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1층 재계약하시겠습니까? 한 박자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거기에 제 주방을 넣겠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판단이시네요. 오피스텔 부엌에서 케이터링 음식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냉장고가 작고 조리대가 좁고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밤새 작업해야 했어요. 1층을 전용 주방으로 리모델링하면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2달 뒤 1층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업소용 냉장고 2대, 대형 가스레인지, 스테인리스 조리대, 환기 시스템. 제대로 된 주방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시댁 부엌에서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로 20가지 음식을 만들었던 저에게 이 주방은 꿈같은 공간이었어요. 리모델링 비용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받은 5,800만 원에서 충당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으로 시어머니가 제일 싫어할 일을 한 셈이에요. 변호사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주방이 완성된 날 수아가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 진짜 넓다. 수아가 주방을 둘러보면서 감탄했어요. 반짝거리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얘기할 게 있어. 뭔데? 나 회사 그만두려고. 놀라서 수아를 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동안 생각했어. 수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사업 도울래. 온라인 마케팅이랑 주문 관리는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엄마 혼자서 요리하고 장부 쓰고 배달까지 하잖아. 그러다 쓰러져. 수아야, 대기업 다니잖아.
그걸 왜 그만둬? 엄마. 수아가 제 두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25년 동안 남의 집 부엌에서 일한 거 나는 매일 보면서 자랐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아. 엄마 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수아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이번에는 엄마 이름으로 된 부엌에서 같이 하고 싶어? 나도 끼워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수아가 태어났을 때 젖을 물리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지. 시댁 눈치 보면서 새벽마다 일어나는 삶 말고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야지. 그런데 수아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대기업 말고 엄마의 부엌을. 진짜야? 진짜. 후회하면? 안 해. 엄마 나물이 백화점 나물보다 맛있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 웃었습니다. 정숙네 밥상의 새 주방에서 첫 번째 음식을 만든 날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의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시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일어나는 새벽이었습니다. 도라지를 씻고 고사리를 불리고 시금치를 데치고 소고기를 다졌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25년 동안 몸에 밴 동작, 그 동작 하나하나가 전부 제 자산이었어요. 백화점 식품관 납품 계약이 정식으로 성사된 건 그 주였습니다. 바이어가 새 주방을 방문하고 나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나물 세트, 전 세트, 명절 음식 세트, 3가지 품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납품일에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정숙내 밥상 스티커가 붙은 포장이 진열된 걸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그 포장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정숙. 시집가서 잃어버렸던 이름. 25년 동안 최씨댁 며느리로만 불렸던 이름. 시어머니에게는 야, 이거 사. 남편에게는 존재감 없는 아내. 시댁에서는 부엌에 붙어 있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지금 백화점 진열대에 한정숙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큰형님 태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씨, 시간 되면 통화 좀 합시다. 큰형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이라니. 재판 끝나고 나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혈압이 오르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태호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태호 그 녀석이 집도 정리하고 본인 살기도 바쁘다고. 큰형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결국 내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통쾌하다거나 고소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77세의 노인이 자식에게도 외면받고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게 그냥 씁쓸했어요. 25년 동안 제게 쌍욕을 하고 새벽마다 부려먹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유언장까지 숨긴 사람이에요.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지쳤더라고요. 미움도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시어머니에게 쓰느니 내 사업에 쓰는 게 나았어요. 전 남편 소식도 들었습니다. 수아한테 들은 거예요. 서미란 씨가 떠난 뒤 전 남편은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상속결격 판정으로 상가 건물 지분을 잃었고 재산분할 재조정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큰형님에게도 절교를 당했어요. 수아가 말했어요. 아빠가 전화해서 또 울었어. 미안하다고. 그래. 엄마 아빠 불쌍하지 않아? 잠깐 생각했어요. 불쌍하지는 않아. 안쓰럽지도 않고. 그럼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져. 진심이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안쓰러움도 없었어요.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이 전부 소진된 거였습니다. 25년이 걸렸지만 결국 다 쓴 거예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건물에 갔습니다. 1층 주방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주방에 들어서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반짝거리는 조리대, 대형 냉장고, 환기 시스템. 엄마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엄마, 여기가 내 주방이야. 엄마가 조리대 위에 손을 올려놓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정수가, 응, 내 시아버지가 좋은 분이었구나. 응, 좋은 분이셨어.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이 주방 보고 좋아하셨을 텐데. 목이 메었어요. 엄마, 오늘 내가 밥 차려줄게. 새 주방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 밥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수아, 저. 셋이서 된장찌개, 나물 3가지, 계란말이, 김치.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집밥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시댁 식구들 밥만 차렸는데 우리 가족밥을 차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엄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에게는 2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엄마에게는 한 숟갈 만에 들은 말. 엄마, 앞으로 매주 올게. 밥 해줄게. 바쁠 텐데 뭘. 안 바빠. 엄마 밥 차리는 건 안 바빠. 엄마가 웃으셨어요. 주름이 깊어지면서 눈이 반달이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아가 옆에서 그릇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업자 등록증 다시 할 거지? 주소 변경? 응. 이번 주에 해야지. 상호는 그대로야? 정숙네 밥상? 그래. 바꿀 이유가 없잖아. 맞아. 그게 제일 좋아. 엄마 이름이니까. 수아가 웃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불을 끌어가다가 벽에 붙여놓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자 한정숙, 상호 정숙네 밥상. 6개월 전 구청에서 처음 발급받았을 때 울었던 그 종이 지금은 새 주방 벽에 붙어 있었어요. 52년을 살면서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한정숙,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한정숙. 그 이름으로 새벽에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 이름으로 돈을 벌고, 그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건물 3층 창문에 노을이 걸렸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며느리가 아버님 건물 1층에서 밥 장사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맛있다고 해주셨던 그 나물로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자리에서 제 이름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25년은 길었습니다. 새벽 3시에 부엌,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전을 부치던 그 시간들, 누구 하나 고맙다 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솜씨가 제 이름이 되었고 그 인내가 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참고 계신 거 있으시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서는 것, 그것만큼 값진 건 없더라고요. 정숙네 밥상이 2주년을 맞았어요. 백화점 3곳에 정식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나물 세트, 전 세트, 명절 음식 세트, 제사 음식 세트, 4가지 품목이었어요. 거기에 온라인 주문이 더해지면서 직원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매출 4억 원. 2년 전 캐리어 하나 들고 오피스텔로 나왔던 여자가 만든 숫자였어요. 수아가 온라인 마케팅을 맡으면서 사업이 확 달라졌습니다. 블로그에 엄마의 새벽 부엌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했어요. 제가 새벽에 나무를 묻히는 영상,
전을 부치는 영상, 갈비찜 양념을 만드는 영상. 수아가 핸드폰으로 찍은 짧은 영상들이었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엄마 손맛이 생각나요. 이 나물 주문했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니. 그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5년 동안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들을 모르는 분들이 해주셨거든요. 수아가 제 옆에서 화면을 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이 댓글 봐. 정숙 사장님 나물 먹고 울었습니다. 울었대. 과장이겠지. 아니야. 이 사람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 때 우리 음식 시켰대. 어머니 맛이 나서 울었다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어머니의 맛이 된 거예요. 25년 동안 시댁을 위해 만들었던 그 음식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위한 음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같은 손인데,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수아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창업 2주년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케이크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네 밥상 2주년 사장님 최고. 이게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 오늘이 사업자 등록한 날이잖아. 수아가 웃으면서 케이크를 내밀었어요. 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들고 지하철에서 울었던 그날. 정숙네 밥상이라는 상호를 적으면서 손이 떨렸던 그날.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게 52년 만에 처음이었던 그날. 촛불을 불었어요. 소원은 비밀입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친정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엄마 집에 가서 밥을 해드리는 게 제 일과가 됐거든요. 수아도 같이 갔어요. 셋이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과일을 깎아 먹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배추김치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이 김치 내가 담갔냐? 응. 내가 담근 것보다 낫다. 에이, 설마. 진짜야. 내 딸이 나보다 낫다는데 뭐가 서운해. 자랑스럽지. 엄마가 웃으셨어요. 수아가 옆에서 외할머니, 엄마 김치 진짜 맛있지? 하면서 끼어들었고 셋이서 웃었습니다. 그런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엄마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냐? 사진 속에 22살의 제가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시집가는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버릴 수가 있냐? 내 딸인데. 엄마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그때 내가 시집간다고 할 때 나는 반대했었다. 종가라고 해서 며느리 고생이 보통이 아닐 거라고. 근데 내가 좋다니까 보냈지. 엄마, 25년 동안 속이 탔다.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제사 차린다는 거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 엄마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근데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웃으니까. 엄마 미안해. 25년 동안 고생하는 거 보면서 엄마가 더 아팠을 텐데. 아프지. 내가 더 아팠지.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근데 정수가 내 시아버지한테는 고마워해라.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됐을 거야. 알아. 알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시아버지, 25년 동안 유일하게 고맙다고 해주신 분,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를 위해 유언장을 남기신 분,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며칠 뒤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설에 어머니 요양원에 음식 좀 보내줄 수 있겠어요? 비용은 내가 낼게요.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새벽 5시에 전화해서 쌍욕을 하던 분, 야, 이 못된 년아로 시작하는 전화를 걸던 분, 유언장을 숨기고 25년간의 희생을 없던 일로 만들려던 분, 그 사람에게 제 음식을 보내라고요. 형님, 제가요? 정숙 씨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내가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큰형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밥을 잘 안 드신대요. 입맛이 없다고. 근데 가끔 정숙이가 해주던 나물이 먹고 싶다고 하신다는 거야. 가슴이 묘하게 뒤틀렸어요. 25년 동안 국이 짜다, 전이 안 바삭하다,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하시던 분이 요양원에서 제 나물이 먹고 싶다고 하신다니. 그 말 한마디를 25년 전에 해주셨으면 모든 게 달랐을 텐데.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비용은 안 받을게요. 큰형님이 잠깐 침묵하셨어요. 고마워요, 정숙 씨.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25년의 상처가 나물 한 접시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는데 힘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77세 노인이 요양원에서 며느리가 해주던 나물이 먹고 싶다고 한다는데 안 보내는 것도 제 그릇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설날 아침 나물 3가지와 전, 갈비찜을 포장해서 요양원에 보냈어요. 포장 박스 위에 아무 메모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인사말도 그냥 음식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보내고 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친정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친정어머니, 수아, 저 셋이서 아버지 앞에 절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시댁 제사만 차렸는데 친정아버지 제사를 제 손으로 차린 건 이혼하고 나서야 가능했어요. 시댁 제사 날짜와 겹치면 항상 시댁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미안해요. 늦었지만 딸이 차려드립니다. 엄마가 옆에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제사를 마치고 셋이서 나란히 앉아 음복을 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어요. 엄마, 내년에는 할아버지 제사 때 내가 전 부칠게. 넌 전 못 부치잖아. 가르쳐줘. 엄마 솜씨 물려받겠다고. 웃었어요. 밥을 먹고 과일을 깎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엄마가 잠이 드셨어요. 수아도 엄마 옆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2개 나란히 떠 있었어요. 시아버지 별과 친정아버지 별 같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건물 1층에서 밥 장사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맛있다고 해주셨던 그 나물이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도 12명이에요. 수아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아버님, 그리고 아버지. 2분 다 보고 계시죠? 정숙이가 한정숙이 드디어 제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